김지혜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석가 탄신일입니다. 날씨도 참으로 따뜻하고 맑은 기분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5월에 이어지는 황금 연휴까지 많은 분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좀 답답하셨을 텐데 이번 기회에 좀 답답함을 해소하자 라는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제주도 티켓 그리고 강원도 쪽에 리조트도 연일 다 만석, 기차도 다 매진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걱정인 것은 높아심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이라도 유지해야 한다. 코로나19가 다시 불붙은 일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서로 좀 조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국회의원 당선자가 국회의원 배지 이거를 소위 언박싱을 하는 영상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배지가 무슨 상품이냐라는 비판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그 당사자 누굴지, 왜 언박싱 영상을 올린 건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빨간 공휴일에도 저희 돌직구쇼는 쉬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반가운 두 분 새롭게 모셨습니다. 누굴지 잠시 후에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은 어떤 뉴스 보도하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이천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4층 규모의 신축 물류센터가 이렇게 완전히 전소됐습니다. 화재 참사로 3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78명이 작업하던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지하 2층에서 폭발 사고가 났고요. 폭발 사고가 난 뒤에 유독가스가 대량 방출돼서 작업자 3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전층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안타까운 사고,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잠시 후에 원인 진단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5월 중순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270만 가구에게는 곧바로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여기서 유의점은 저소득 가구 이외의 전 가구는 11일부터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11일부터 신청 받습니다. 그런데 3개월간 신청 기간을 지났을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 돈을 안 받고 정부에 기부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점도 특이한 점입니다.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발적 기부를 하기로 선택하면 연말에 세액공제가 15% 정도 지급된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자발적으로 기부할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자, 체인지.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다. 이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특히 노년층에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시리고 마음이 외롭고 답답한 증상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노년층, 일명 코로나 블루,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다. 경로당 복지관도 못 가시니까 이게 낙도 없습니다. 사실 이런 어르신들은 경로당 복지관 가까운 거리를 자주자주 조금씩 움직여 주셔야 몸도 마음도 건강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낙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녀분들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 젊은 세대들이 조금 더 안부들 엿듣고 조금 더 들여다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자, 한국일보는 누가 봐도 아이인데 옷과 표정은 야릇하다. 게임의 나쁜 법칙에 대해서 꼽고 있습니다. 게임 속에 나오는 캐릭터들 한번 볼까요? 누가 봐도 아이인데 옷도 표정도 야릇하죠.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권의 게임 속에 이른바 이런 야릇한 여성 소녀 캐릭터들이 유독 많다라는 겁니다. 12세 이용 등급에도 불구하고 그림과 멘트 자극적이다.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프로야구가 전격 개막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중이 없는 무관중 개막이죠. 국내 1선발이 판갈이 됐습니다. 마운드에 새바람이 일으킬까? 라는 질문을 경향신문은 던지고 있습니다. 자, 신선한 이 물갈이 프로야구계에 새로운 활력을 넣어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이게 스포츠도 야구도 정치도 새바람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도 새바람을 일으킬 두 분의
새로운 분을 전격 인재 영입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신문 읽어주는 남자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의 전담 변호사이자 법전 들고 나오는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전국 부시장을 역임한 저희 돌직구쇼의 좌장 김영주 의원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드디어 저희 돌직구쇼에 당 대표급 3선 국회의원이 나오셨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험지에서 참 고생하셨는데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저를 포함해서 미래통합당의 후보들이 패배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국민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앞으로 우리 미래통합당을 이렇게 바꾸라라고 하는 그 지시가 무엇인지 따라서 미래통합당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뼛속까지 바꿔보는 그런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카로운 돌직구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돌직구쇼에서 또 전직 경제전문방송의 앵커 출신이죠. 한양대학교 장희영 교수님 오늘도 모셨고요. 정말 반가운 분 모셨습니다. 원래 저희 돌직구쇼 원년 멤버이고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이번에 정말로 아슬아슬하게 선거 치르셨어요.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족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돌직구 쇼를 통해서 그동안 못다한 얘기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절차탕마하고 우일신하는 박정하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김용태 의원님과 또 박정하 전 대변인 또 새롭게 합류하셔서 더욱더 강력해진 돌직구를 선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도 저희들이 3가지 꼽아봤습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봅니다. 또 인재. 이천에서 정말로 비극적인 화재 사건이 나왔습니다. 3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인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제1저자입니다. 정경심 교수 그리고 한국대학교의 장용표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미소. 정은경 본부장의 모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무엇을 보고 미소 지었던 걸까요? 잠시 후에 직접 살펴보시죠. 김재희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오후 이천의 한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이천의 비극, 또 하나의 인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천 소방서 측의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건물 구조는 지금 일반 서울 샌드위치 판넬 쪽 세동이 신축 중인 건물이었습니다. 그 처음 선착자가 도착했을 당시부터 강한 폭발음과 용유와 그 화재가 상당히 확대되어 있는 상태로 도착을 해서 진화 작업을 하였고, 지금 현재 사망자 되신 분들은 총 38명분이 이송되셨고요. 그 다음에 중상자는 8분이고 경상자는 2분입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계속해서 명단 확인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천의 한 익스프레스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화재 사고가 난 겁니다. 화재 영상부터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공사장 건물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건물 공사장 전체 건물에 까맣게 연기가 나고 있고요. 전소죠. 이 정도면 전소입니다. 지하 2층의 엘리베이터 공사 현장에서 폭발음이 발생했고, 이 폭발 사고로 인해서 독가스들이 공사장 건물 전층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독가스를 들이마신 공사장 인부들은 미처 탈출을 못하고 38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워낙 이 폭발 사고의 화염의 피해가 컸습니다. 38명의 사망자 중에 상당수가 까맣게 전신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펑 하는 폭발음이 났고요. 공사장 주변의 시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렸다라는 증언도 현재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건물 전체를 휩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검은 연기에 상당수 유독가스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전체에 이 독가스들이 파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이천 물류 창고 화재 참사, 왜 이렇게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1시 32분쯤이에요. 보셨던 것처럼 이천의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이었고요. 지상 4층, 지하 2층. 지하 2층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불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 78명의 근로자, 건축자재인 우레탄 폼 이번에도 문제였고, 발화 즉시 유증기를 만나서 수차례 폭발을 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4층까지 순식간에 확산이 되는데 이게 공사장이라 스프링쿨러가 설치가 아직은 안 됐다라는 게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사고 발생 5시간 만에 완전 진화했지만 사망자가 무려 38명입니다. 38명이나 사망자가 안타까운 사고로 기록이 됐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결국에는 그 유독가스가 문제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니까 지하 2층에서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건설하는 도중에 용접하면서 이런 그 발화가 됐는데 흔히 유전기라 그러죠. 그 공기 속에 기름이 섞여 있는 걸 모르고 이렇게 갑자기 용접을 하면서 갑자기 발화됐는데 메탄폼이 10차례 연속해서 터졌다라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강력했으면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골고루 다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말하자면 폭발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실제적으로 이 사건이 사실은 98년부터 여러 차례, 8차례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건물을 짓기 위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하는 불에 굉장히 불쏘시개라고 얘기할 정도의 가벼운 그런 재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연소에 굉장히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2008년도에도 이천에서 똑같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망자 가족들께서 자기 그 친인척이 되는 분들, 가족들이 어디에 갔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폭발력이 세면 이렇게 DNA 감식을 통해서 말하자면 실제로 본인을 확인할 정도라면 엄청나게 큰 거고 더 가슴 아픈 것은 9개의 합청업체 노동자라고 하는 것이 그 가슴 아프고 겨우 컵라면 먹으면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를 더욱더 좀 가슴 찡하게 만드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저희가 인재라고 제목을 지은 이유는 12년 전 2008년에 발생한 2차례 대형 화재가 이번 화재와 판박이었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불쏘시개라고 말씀 주셨는데 샌드위치 패널이 또 주범이었어요. 12년 만에 판박이. 2008년에도 2차례 대형 화재 기억하실 겁니다. 1월 7일 이천 냉동창고 화재로 40명이 사망했고요. 그때는 전기 용접 중 발화돼서 신호 유증기 화재, 샌드위치 패널로 건물 전체가 불길. 지금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12월 5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8명 사망, 용접 작업 중 화재 발생, 샌드위치 패널 탓에 불 확산. 지금과 똑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긴급회의 갖고 유사사고 반복, 과거에서 교훈을 못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어쩜 12년 전 화재와 판박이다, 또 예고된 인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재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자, 2017년도 영흥도 낚싯배가 침몰했을 때 여러 사람이 돌아가셨죠. 예.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유 불문하고 국가 책임이다. 철저히 조사하고 보상하니 배상하라. 자, 좋습니다. 이번 사건 인재가 아니라 국가 책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국가 책임이라면 정말 우리 세월호나 영흥도처럼 국가가 여기 돌아가신 분들 다 책임을 져서 보상이 아니라 배상을 다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국가 책임이라는 말의 핵심이 뭐냐면 여기에서 돌아가신 분들, 다음에 부상당하신 분들 국가가 정말로 잘 지극하게 배상을 해드리고 치료를 해드리는 것. 다음에 여기에 관련됐던 여러 사람들 죄상을 물어서 처벌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게 국가의 책임이지만 국가의 책임은 뭐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 이 샌드위치 패널 때문에 문제가 됐다면 국가가 계획을 세워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샌드위치 패널로 공사하는 걸 막겠다. 그리고 법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세월호가 뭡니까?
세월호에서 여러 우리 정말 꽃다운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을 하고 배상을 하고 그 책임자들도 처벌을 받았죠. 그러나 과연 대한민국의 지금 선박들이 세월호 같이 다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국가가 책임을 다해서 모든 제도를 정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따라서 이번 사건은 그냥 우리가 과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남 얘기하다시 할 것이 아니라 예. 정말로 공사 현장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엇을 고쳐야지만 샌드위치 패널 같은 걸로 공사해서 이런 정말 수없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걸 막을 수 있느냐. 예. 바로 그것이 바로 국가의 책임입니다. 예. 희생자 38명 중에 박정환 대변인 네. 상당수가 하청업체 근로자다. 특히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아들이 사망한 걸로 지금 확인이 돼서 60대 어머니가 울분을 토하는 사연도 저희 동아일보 기자가 취재를 했고요. 아들과 함께 어린 아들과 함께 공사장을 찾았다가 참 발견하지 못하고 헤매는 부모의 사연도 또 좀 나와 있습니다. 이 마침 또 내일이 하필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그래요. 앞두고 이런 일이 생겨갖고 마음이 너무 아픈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공사가 막바지에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토목공사보다는 이제 잔 그 기술을 요하는 그런 작업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특별한 기술이 있다기보다는 시간이 남은 분들, 뭐 아들도 있었고 처남도 있었고 동생도 있었고 이렇게 서로 연관된 분들이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한 사고가 많이 있어서 마음을 특히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세 분이 같이 점심 식사를 늘 같이 했는데 컵라면 오늘도 끓여서 찬밥에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 사람이 희생을 당해서 좀 더 좋은 밥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생이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같이 일하던 동생이 없어서 동생을 휴대폰으로 연신 찾았습니다만 찾을 수 없는 그런 나쁜 사연도 있었고 마침 아마 엄마가 자리에 없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다니는 딸을 위해서 딸이 생일이라 아침에 현장에 나오기 전에 미역국을 끓여놓고 딸 너 생일 잘 미역국 먹고 와라라고 했던 아버지가 그 희생을 당하는 바람에 딸이 또 오열을 했던 이런 사연도 있었고 굉장히 마음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옥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10여 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 일부 보도 그다음에 방송에 나온 증언들을 보면 희생을 다행히 피한 분들을 보면 이 우레탄 폼 유독가스 때문에 예. 한 번만 들이마시면 화막은 별도로 그 한 번만 마시면 신체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당한 사람이 많았고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4층까지 뭐 여러분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만 특히 지상 2층에서 맞바람 때문에 그 유독가스를 마시면서 희생당한 분들이 많았는데 꼭 이 냉동창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레탄 폼이나 샌드위치 판넬을 써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점입니다. 예. 사실은 휴일 아침에 기분 좋은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어야 하는데 어제 워낙 인명피해가 컸고 들여다보니까 이게 12년 전 샌드위치 패널이 또 이번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사망하신 모든 분들과 또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저희 돌직구쇼가 표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게 최우선이다라는 말씀도 덧붙이면서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정경심 씨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의 딸인 조민 양이 당국대 의대 장용표 교수가 지도했던 그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 과연 적절하냐 부적절하냐의 재판이었습니다. 이미 당국대에서는 그 논문 적절치 않다라고 취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의 증인으로 장용표 교수가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어제 재판 모습부터 살펴보시죠. 조민 제1저자 놓고 엇갈린 진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과연 의대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되는 일이 고등학교 1학년이 가능하냐라는 어떤 논란이 사회적으로 뜨겁게 일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제 정경심 씨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핵심 장용표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한영외고 1학년 때 당국대에서 2주 14일 체험활동한 이후에 의학 논문의 1저자로 등재된 사건이었죠. 대한병리학회는 해당 논문을 취소해버렸어요. 장용표 교수에 앞서서 논문의 공동저자인 연구원이 직접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자, 그의 진술을 한번 살펴보시죠.
논문 작성을 제외한 모든 실험은 제가 다 했습니다. 조민의 기여도는 없습니다. 라고 연구원은 똑똑하게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험 주도했다는 조민 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 해당 연구원은요, 조민은 2주간 실험을 주도할 시간적 여유도 그리고 그런 기술도 없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견학하고 단순 일만 따라했다라고 구체적인 진술도 해당 연구원, 논문의 공동저자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장용표 교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연구원보다 조민 양의 역할이 더 크다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제1저자를 올렸다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오늘도 법전 들고 나오셨습니까? 네네. 법전에 따라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니, 이 장용표 교수의 엇갈린 증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기사를 봤더니 판사가 좀 짜증이라는 표현이라고 그럴까? 아, 누구한테? 그 장 교수한테. 예. 판사가 제일 싫어하는 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판단은 나의 것, 어. 판사의 것. 증인이나 다른 사람들은 사실관계만 이야기해라. 그러면 판사는 법에 대한 도사들이니까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법적 판단은 내가 할 거다. 그런데 장용표 교수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많이 했는데 그게 증인이 할 말이 아니다. 중언, 부언, 변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판사님이요? 네네. 어. 근데 일반적으로 교수하고 그 밑에 있는 학생하고 뭐 박사과정 학생하고 이야기가 틀릴 때에는 일반적으로는 총괄 책임을 갖고 있는 교수 말에 무게가 더 실리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례적인 거기 때문에 예. 뭐가 이례적이냐면 논문이 첫 번째 SCI라고 해서 권위가 있는 논문이고 두 번째로 이게 한글 논문도 아니고 영문 논문이고 예.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의학 아니겠습니까? 그 의학 논문인데 이 의학 논문에 SCI 영문 의학 논문을 누가 썼느냐, 제1저자를 누가 했느냐, 박사 학생도 아니고 석사 학생도 아니고 고등학교 갓 들어간 1학년 학생이 했다라고 하니까 사실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공동 저자라고 했던 학생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조민 양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원래 논문을 갖다 쓴다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어떤 논문 테마를 갖다 잡는 것, 연구 계획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할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수집하고 세 번째가 라이팅하는 건데 그 세 가지 단계에 있어서 조민 양이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사실은 내가 다 했다. 내가 몇 달인지 1년인지 아주 내가 그냥 박사과정인지 그 정도 학생은 되겠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일 저자가 조민이 됐다. 만약에 저라면 막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눈물 나죠.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밤잠 못 자고 막 애쓰면서 사람이 머리를 많이 쓰면요. 그 체중도 빠지거든요. 예. 어쨌든 그렇게 고생을 갖다가 했는데 그 자리를 교수가 쉽게 말하면 제가 다 썼는데 갑자기 그 고등학교 1학년. 네, 김 의원님 보고 그 교수가 김 의원님 일저자라고 해. 그러면 저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피눈물이 났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면서 그래서 어제 저 진술은 연구원 쪽의 진술이 더 신빙성에 무게를 둘 것이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아까 저기 나왔지만 대한병리학회에서 이 논문을 철회했어요. 어떻게 철회했느냐? 장영표 교수가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철회해달라 신청을 해서 철회한 게 아니고 학회에서 아예 직권으로 철회해버렸어요. 예. 이거는 문제가 있는 논문이다. 지금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청자 여러분께서 만약에 판사라고 하면 판사가 사실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누구 말에 아무리 그 유명한 저명한 의대 교수이지만 그 의대 교수님의 말하고 아무리 일개 연구원이지만 그 연구원의 말하고 누구 말이 더 상식적인 것이냐라고 생각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에 딸 조민 양의 논문 1저자와 관련돼서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장 교수님 인터뷰한 걸 쭉 보다 보니까 거기서 저희 아이가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이제 영어가 조금 잘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실험에 참석하고 난 뒤에 그 논문들을 참여한 연구원들이 연구 성과, 실험 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지난해 9월에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장영 교수님께서 또 교수님이시니까 논문도 써보시고 하셨으니까 영어 잘한다고 1저자로 이게 된다는 게 SCI급 의학 논문 이 가능한 일입니까?
다시 한번 또 묻게 되나요? 영어 번역에 관한 무슨 논문 이라면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쓰면은 영어 번역을 해서 잘해서 이건 잘 모르겠지만 완전히 다른 무슨 뭐 이런저런 실험해갖고 연구결과를 도출해가지고 데이터로 산출해서 이렇게 올리는 이 보고서에 그거를 단지 논문이 아니라 논문을 영어로 작업하는데 뭘 했다라는 게 제1저자로 정말 연구를 전적으로 내가 했습니다라는 그 연구보다 더 기여가 높다라는 이 판단을 한 대학의 교수가 했다라는 말에 얼마나 많은 교수들이 지금 당황하고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다른 교수님들이 당황하고 있다. 어제 저 장영표 교수의 발언 때문에. 들고 또 전적으로 연구에 임했던 그 연구원도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지 전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이 들고요. 영어 번역 잘했다는 것만으로 논문 일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좀 뒤집어 보고 싶어요. 어떡해요? 영어 잘하는 것만으로 일저자, 논문 일저자 올릴 수 있습니까? 상식적인 교수라면 올릴 수 없습니다. 다만 논문 일저자에 올린 것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해서 영어 번역을 잘해서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도 사실은 이번 예가 없었으면 아니요라고 저는 했을 것 같은데 설레가 생겨버렸네요. 영어 잘하면 번역만 잘해도 어떤 논문에서 전문 논문의 일저자가 될 수가 있다. 여러 가지로 참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증언한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단 장 교수 일단 우리 많은 국민들이 아시지만 장 교수 지금 이렇게 재판관한테 핀잔을 들을 정도로 조민 씨를 옹호하고 있는 증인 장영표 교수의 아들도 품앗이처럼 또 조국 교수 그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아들들 서로 자식들 이렇게 품앗이 해준 것들도 아마 기사 보셨을 거예요. 이게 물론 합리적으로 단지 친분이 있으니까 우리들이 정말 열심히 우리 아이들 잘 키워서 제대로 연구시키자 이런 거야 모르지만 아들은 그 세미나인지 어디 가서 졸고 있는 모습 뭐 수업 잘 안 듣고 있는 모습 찍혔었죠. 지금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2주 체험활동하고 나서 일저자 영어 잘 써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할 만한 내용이고요. 일단 조 씨 측에서는 우리가 받은 서류가 연구 보고서가 아니라 체험 활동 확인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체험한 내용들 몇 개를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체험 활동 확인서에 이런 게 적혀 있어요. 실험 결과 도출이 가능했다 등등등. 그런데 정작 실험 결과를 데이터로 도출하는 것 자체를 조민 씨한테 가르친 적이 없다고 담당 연구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배우지도 않은 걸 할 수 있는 조민 씨는 그 도다학생이 정말 천재네요. 그리고 단국대에서 왜 윤리위원회를 열었을까요? 문제가 있으니까 열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거는 재판관 판사님의 판단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저는 사소한 상식적인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예. 장영표 교수가 이 정경심 교수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이 이어지자 방금 여러분께서 말씀 주셨듯이 판사가 역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참 이례적이죠? 재판부의 질타. 증인이 변호인이냐. 정경심 조국 딸 옹호하는 듯한 발언 수차례. 판사가 증인 자꾸 설명할 필요 없다. 사실관계만 말하라. 1차 경고했는데 장영표 교수가 내가 얘기 안 하면 판단할 수 없지 않냐. 다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거듭 뭔가를 해명하는 것을 시도했다. 그러자 재판부가 증인 지금 피고인의 변호인 사냐? 몇 번 주의를 주냐? 라고 핀잔을 냈다고 합니다. 장영표 교수는 지난 8월에 이른바 조국 부부로부터 이런 부탁을 받았다라고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외국 대학을 간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좀 도와줘야 되고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일저자분 자고 결정을 했어요. 이제 지금 와서는 좀 지나친 그런 게 돼버렸죠. 그쪽에서 보호자들이 나보고 개인적으로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하게 된 거예요. 지난해 장 교수가 얘기했던 것과 어제 재판장에서 얘기했던 것도 사뭇 좀 다르네요. 뭐 여러 번 그 100번, 1000번 양보를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검찰 조서 같은 걸 받게 되면은 일문일답 하는 거 말고 조서를 꾸미는데 굉장한 시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정경심 교수 같은 건도 보면은 지난해 저희가 기억을 되돌려보면 뭐 4시간, 5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이후에 조서를 꾸미는데 조서를 확인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많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장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변호사가 입회한 상황에서 좀 전에 저희는 이제 녹취를 들었습니다만 이거는 언론을 통해서 하는 거고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조 씨 부모님의 요청을 받았느냐 이렇게 진술을 했느냐 그래서 받은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아마 진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 조서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어제 재판장에서는 검찰이 이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장 교수는 그런 적 없다. 또 이렇게 답변을 번복을 합니다. 번복을 하니까 재판부가 아니 도대체가 그동안 변호사 입회하에 조서를 꾸몄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오랫동안 검토를 했던 조서에 나온 내용을 왜 지금 와서 또 번복을 하느냐. 조 씨 부모라면 조국
조국 그렇죠. 부부 말하는 조국 거죠. 부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재판부로부터 그 질타를 받게 되고 또 이후에도 계속 아마 정 교수를 좀 두둔하는 듯한 그런 증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도대체 당신이 이 증인이냐 아니면은 피고인 변호사냐 이런 주의를 받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좀 전에 장인규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재판부가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 일반 시청자들도 과연 어느 쪽이 더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진실에 가까운지는 판단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김용태 의원님, 이번 주제 제목이 인턴 지도 교수님의 소신 물음표거든요. 자, 저는 이 방송 나오면서 찾았는지 잘 못 찾았어요. 장영표 교수 이번 사건으로 기소됐나요? 기소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살다가 진짜로 황당하고 기막힌 일을 당하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 만약에 장영표 기소가 안 됐으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케이스에 넘버1으로 올라갈 겁니다. 아, 넘버1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저 같은 국회의원이 져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뭐 검찰이야 기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할 텐데, 자, 그렇다면 장영표 교수는 아마 국민들한테 이미 기소가 됐을 거고 국민들 마음속에 이미 판결을 내렸을 거예요. 다른 자식 가슴에 못 박으면은 당연히 정말로 이 국민들의 마음속의 판결뿐만 아니라 법적 판결도 내려야 되겠죠. 예. 장영표 교수 본인 스스로 자기 아들, 자기 지금 디펜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실 밝히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네. 자, 이번에는 오거돈 전 시장과 관련된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6일 만에 오거돈 전 시장의 보좌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침묵을 깬 겁니다. 아직도 오거돈 전 시장의 행방에 대해서는 오리무중. 부산시 정책수석보좌관 정무직이죠. A씨가 지금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선의로 전달되기 어려운 시기다. 섣부른 발언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6일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자, 이 보좌관은 오거돈 전 시장 의혹의 키맨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의 사퇴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기도 합니다. 친문 이너서클, 소위 굉장히 친밀한,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 보좌관의 역할, 소위 그 친문 이너서클에 오거돈 전 시장의 문제를, 선거 전에 발생했던 그 성추행 문제를 전달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현재 오거돈 전 시장의 행방에 대해서도 경찰이 상당히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네. 정무보좌관들은 모두 일제히 다 지금 사표를 쓴 걸로 보입니다. 그 중에 지금 한 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장명철 보좌관은 뭐 청와대에서 있었고 또 일부 뭐 경기도에서 일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이 실제적인 어떤 직분을 가진 보좌관도 있고 또 직분 없이 도와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체 외부하고의 연락을 단절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으로서는 어떤 일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밖에서 선의로 봐주지 않는다. 청와대하고 연락을 해서 뭐 어떤 선거 뒤로 미루자 했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말조심을 하는 것 같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피해 여성 본인이 말하자면 법무법인 부산도 선택했고 또 일정도 선택했고 하는 그런 부분은 어저께 또 전재수 의원이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대체로 초기에 말하자면 외부하고 연결을 지극히 삼가하면서 사태를 정리하려고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 좀 더 이제 그 수사가 진행되면 본인 스스로가 빨리 검찰에 출두해서 오 전 시장이 명백하게 여러 가지를 밝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경찰의 수사 상황도 좀 한번 저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채용 비리 의혹 등으로 의혹이 확대돼서 지금 경찰 수사 인원이 24명에서 30명으로 일단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경찰 안팎에서는 일단 신병 확보부터 우선돼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경찰은 오거돈 성추행 사건 수사, 채용 비리 의혹 등으로 확대를 해서 수사 인원 24명에서 30명으로 늘렸고, 채용 비리 의혹은 어제 저희가 간략하게 보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시민단체 측이 오거돈 전 시장을 고소했죠. 관용차에서 성추행이 또 있었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무마하기 위해 다른 일자리를
제공해줬고 그 대가로 침묵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다라는 게 시민단체 측의 주장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오거돈 전 시장 비서실 직원 4명을 현재 경찰은 조사를 했습니다. 강제추행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너 알고 있었어? 언제 알고 있었어? 뭐 요거겠죠. 피해자와 공증 작성 등에 관여한 정책수석보좌관, 방금 김영주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분 등 2명은 최근 사표를 제출했죠. 이로써 보좌진 15명, 상당수 정무직입니다. 전원 자리를 함께 떠났고요. 일각에서는 아니 이거 수사 중인데 아무리 정무직이라고 하지만 시장과 함께 자리를 비우는 것 꼬리 자르기 아니냐라는 지적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태 의원님, 야당에서는 사실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참 이 사건이 성추행 사건 하나만 해도 엄청난 사건이죠. 예. 이 피해 당하신 여성분의 거의 전 생애에 걸쳐서 정말 가장 아픈 상처로 남을 사건인데, 자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예. 우리 오거돈 시장 한 일이 엄청 많으시네요. 우리 조국 사태에서도 오거돈 시장 나왔던 거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자, 부산에 그 병원 원장이 오거돈 시장이 임명하게 돼 있으니까 그 원장 때도 무언가 주고받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우리는 잊어버렸는데 오거돈 시장 그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때 의혹이 있었죠. 예. 자, 요거는 좀 이번에 관용차 여러 가지들 지금 문제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 오거돈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이 보좌관들이 얼마나 많이 뛰었겠어요. 특히나 선거 바로 앞두고 나서 이게 터지면 정말로 대책이 안 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야당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이제 경찰이 사건을 이제 수사하고 있으니까 경찰이 이번에 법도 통과돼서 이런 사건들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다 수사하게 됐잖아요. 경찰의 실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국회에서 검경수사 조정권 통과할 때 여러 논란이 있었던 거 이제 지나갔으니까 경찰이 정말로 이런 사건들 한치의 의혹 없이 정말 찾아내서 그 상대가 누구든 정말 의혹을 밝혀낸다면 국민들께서 경찰이 정말 검찰 대신 제대로 일할 수 있겠구나라고 믿을 겁니다. 경찰 이번이 정말로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오거돈 시장에 관련된 그 모든 것 낱낱이 밝혀서 국민 앞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거가 끝난 이후에 과연 이런 질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지적도 조간신문에 많이 나와 있긴 한데 만약에 선거 전에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건이 알려졌다면 왜냐면 박정아 또 우리 바르다 박 선생께서 제가 개표 방송을 해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와 거의 막판까지 초접전으로 사실은 몇 표 차이로 당락이 좀 바뀔 수 있었던 결과였잖아요, 박정아 대표. 제 준비와 제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예. 근데 사실은 이 건이 선거 전에 밝혀졌으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점에서는 우선 전부터 반성을 합니다. 아까 김영태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은 우리 미래통합당이 국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지금 총선 결과가 나왔다고 먼저 생각을 하고요. 오거돈 시장 건이 그래서 그 전에 밝혀졌더라도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물론 인근의 부산 지역 인근이나 일부 굉장히 초박빙 지역에는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저희 미래통합당이 국민들한테 다가가지 못한 점이 회의의 가장 큰 점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만 이 오거돈 부산시장 건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인데 이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이 중간에 중도 사퇴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건을 과연 그 당에서도 몰랐을까 아니면 청와대도 몰랐을까 하는 점에서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글쎄 제가 만약에 오거돈 전 시장의 측근 보좌관이었다면 누군가하고 상의를 분명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걸 혼자 떠안기는 너무나 큰 거거든요. 이런 점 하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수사 인력이 다행히 확대가 돼서 조금 나온다고 합니다만 사건 자체는 이렇게 복잡한 것 같지 않아요. 피해자의 분명한 증언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CTV도 일부 확보가 될 수 있는 거고 통화 내역도 있는 거고
조사하면 얼마든지 모든 것이 다 나올 수 있거든요. 빨리 조사를 해서 국민들의 의혹, 그다음에 그거 이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또 많은 오해들 이런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국민들이 다시는 저런 일들을 겪지 않게끔 하는 게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지금 지도층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권은 선거 전에 알 수가 없었다, 알지 못했다라는 입장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소개합니다. 지금 국회 상황도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주요 안건들이 있는데요. 먼저 제목은 야당의 청년들이 지도부를 탄핵하다라고 제목을 뽑아왔습니다. 통합당 이야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먼저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서는 양정숙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단 더불어시민당 측에서는 양 당선인에 대해서 제명하고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양 당선인이 버티고 있다, 소위 라는 겁니다. 일단은 민주당과 시민당의 이야기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비례대표 후보 검증 과정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본인 스스로 당선인 신분에서 사퇴하는 것만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당의 공직자 추천 업무의 방해 혐의, 부동산 실행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고의적으로 문제를 축소 은폐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최초로 인지한 것은 4월 7일이었습니다. 후보자는 언론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것이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일단 당이 당선된 당선인을 이렇게 제명을 하고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더불어시민당 대변인의 이야기는 은폐 축소는 전혀 아니다. 4월 7일에 문제를 인지했고 그때 당시 양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몰랐다라는 해명으로 들리는데 그 검증을 제대로 안 한 것은 그럼 맞네요. 검증을 제대로 안 한 거죠.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말만 들은 거잖아요. 그게 소명입니까? 그 사람 말만 들은 거. 검증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 말은 말대로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사람 동네까지 가서 그 사람에 대한 인신까지 알아보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하고 같이 술 먹어본 사람 어떻더냐까지 파악하는 건데 그만큼 형식적인 검증을 했다. 큰 틀에서 보면 준연동형 비례라는 제도 자체가 양당 전체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라 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과정을 너무 빠르게 신속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부분에서 부실 검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더 아픈 것은 사실은 이분이 2016년도에서도 민주당 비례로 말하자면 이름이 올랐다는 거죠. 이제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온정주의에 빠져서 실질적인 검증을 하지 않고 당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하고 심지어는 인권위원으로 했는데 과연 지금 이분이 언론에서 또 기자들한테 대응하면서 자기 문제에 답하는 걸 보면서 과연 인권위원으로서의 그 자기 나름대로 어떤 양심과 소신과 윤리적 소양이 있는가 회의 들게 되고 또 법률위 부위원장을 했다는 민주당 자체에서 사실은 그동안에 너무 당의 안팎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가 검증이 부실했다는 것을 스스로 반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예. 늦게나마 이런 부분을 당에서 반성하고 사과를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어떤 그 국민들에게 선택을 부탁하는 말하자면 후보를 내는 당 입장에서 크게 잘못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익진 변호사님, 민주당의 아까 송갑석 의원 같은 경우는 당선인이 사퇴를 해야 한다. 네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일단 더불어시민당에서는 제명 조치를 취한다라는 것은 이제 당적과 더불어시민당 소속이 아니라는 것인데 네네. 제명을 한다고 해서 양정숙 당선인이 국회의원직 신분을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제명당한다도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당으로 갈 수도 있겠죠. 다른 당으로 가도 되고 네네. 사퇴를 하라라고 네네. 지금 촉구를 했어요. 네네. 사퇴는 좀 달라지는 겁니까? 이제? 사퇴를 해도 고발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사는 이제 시작이 돼서 거기에 따른 법적 처벌은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좀 조심스러운 게 양정숙 당선인의 말씀이 자기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제로 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그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법이 3가지 법을 위반을 한 거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법,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세법까지 위반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사퇴를 넘어서 가지고 형사 처벌까지 받아야 될 사항이고, 그런데 그것이 의혹에 불과할 뿐 진짜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너한테 내가 다 줄게, 그래서 내가 받은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다라고 하면은 단지 재산이 많다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매도돼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게 지금 양정숙 당선자의 의견일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먼저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마 양정숙 당선인은 뭐 이방 여기까지 갔으니까 계속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에서는요, 알고도 민주당이 방관한 것 아니냐, 공범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묵인한 것은 아닌지, 만일 이를 알고도 방관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의 공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불로소득, 부동산 재테크로 재산을 대거 증식한 것도 모자라 불법 명의신탁으로 세금을 탈루하기까지 한 그를 21대 국회 당선인으로 만들어준 책임이 민주당과 더시민당 모두에게 크게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이렇게 반발하는군요. 정말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습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 못해서 이번 선거에 이렇게 크게 졌고, 저렇게 양정숙 저런 분들이 정말 국회의원이 되는 이런 사태는 정말 책임을 지라면 민주당이 지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 미래통합당,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후보들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한테 이런 모습 보여드린 거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김용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분이 내세우는 간판이 뭐죠? 인권, 법률. 우리 조국 사태 때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셨던 게 뭐였죠? 조국이라고 한다면 공정과 정의. 근데 그래도 국민들 억장이 무너지셨는데. 예. 일단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이것저것 이제 뒤늦게 수습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 자, 이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분 4월 7일 날 알았다. 정말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었다면 4월 7일 날 소명이 아니라 그럼 4월 8일 날부터 해명 듣고서 4월 10일 날, 11일 날 정상적인 당이면 당연히 우리 국회 비례대표 하나 이뤄도 좋으니까 좀 하겠다라고 했어야지 맞죠. 사후 처리하는 걸 지켜보십시다. 집권당이 한석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저런 분들 국회의원 하는 거 안 맞다라고 본인들이 단호하게 하실 거고, 그다음에 고발된 건이 3건 있잖아요. 이건 매우 엄중한 법 위반이거든요. 당연히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해서 만에 하나 위법사항이 있다면 제대로 되게 우법 조치하는 게 그것이 바로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한 조간신문에는 양정숙 후보가 어떻게 입지를 다졌는지에 대한 과정도 소개가 됐습니다. 그 해당 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원 해결사라고 해당 신문은 취재를 해서 보도하고 있고요. 양정숙 당선인은 민주당 자체 비례후보, 비례공천 2번, 차관급 인권위원까지. 2016년 총선 때는 민주당에서 비례 19, 2019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올해 1월 인권위원, 지난 3월 민주당 비례 5번, 그리고 시민당 비례 15번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요직을 굉장히 잘 거쳐왔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요, 비례 5번 받았을 때 이미 한번 낙선한 사람이 특별한 이유 없이 당선권 번호를 받아 의아했다라고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고요.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 사이에서 양정숙 당선인은 마당발, 민원 해결사로 통했다는 겁니다. 의원들의 물어 변론,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률 자문역까지 맡아왔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서울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아 대변인, 굉장히 당 안팎에서 마당발 역할을 했다라는 게 서울신문 보도인데,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2016년 때부터 지금 선거에 이를 때까지 그 받기 힘들다는 비례 후보로서 계속 자격을 받아왔다는 것이 혹시 그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일단 그 양정숙 당선인의 개인적인 그 과정,
과정에 대해서는 뭐 보도가 나온 대로고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제가 한 표 한 표를 얻기 위해서 뛰어본 사람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민의를 왜곡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뭐 3,000명도 아니고 3만 명도 아니고 300명이잖아요. 그 300명 중에 하나가 한 표 한 표에 의해서 당선이 되고 그 귀한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 국민의 표심인데 지금 완전히 표심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양정숙 당선인 본인의 거취에 대한 결단도 필요하지만 민주당도 사실은 이렇게 사과하고 끝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중요한 국민들의 뜻을 바꿔서 300명 중에 뭐 하나 잘못된 부분이 발생을 했다면 민주당도 이 건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사과하고 끝내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국회의원 한 사람을 탄생을 시킨 건데 지금 현재 양정숙 당선인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는 한 국회의원 유지를 계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그리고 현재 뭐 청와대를 포함해서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 저는 책임 있게 뭔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여태 모른 척하고 있다 이제 와서 알았다 이제 와서 뒷북 사과를 했다만으로 끝낼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표 한 표가 국민들이 보내준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안다면 이렇게 생각 안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민주당과 시민당에서는 4월 7일에서야 문제를 인식했다라고 해명을 했고 양정숙 당선인 본인은 세금을 타내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현재 해명을 하고 있다는 상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좌진을 새로 임용을 하는데 그 임용 가이드라인 내용 중에 일부 문구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희영 교수님, 지금 여러 조간신문들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이번 총선에서 사실상 뭐 민주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당선인들을 배출했고 그러려면 보좌진을 새로 꾸려야 되니까 보좌진 티오도 상당히 많아졌다는 거죠. 새롭게 지금 채용하는 구성 가이드라인인데 모두 이 내용이에요. 임용 가이드라인 논란인데 당에 대해서 비판했었던 네거티브로 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소위 생각을 하고 뽑을지 말지를 결정해라 라는 등의 지금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우리 당 보좌진과 충돌이 있었다는 것도 기억을 하라 라는 이 두 가지 문구가 지금 논란이죠.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당 비난했던 사람 뽑지 말아라 라는 가이드라인 지금 말씀하신 거 있고 사실 전 그 세부적인 거 보다 보면은 낙선한 후보들 보좌진했던 사람들 먼저 우선권을 좀 주자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좋게 보자면 어차피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니까 코드 맞는 사람 쓰는 거 이왕이면은 지금 갑자기 일자리 잃게 된 사람들 다시 우리가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것 경험도 있으니까 효율성으로 보자면 뭐 코드도 맞고 경력도 있고 괜찮은 인사예요. 근데 제가 지금 저 부분에서 제가 좀 뜨끔하는 건 우려가스러운 건 뭐냐면 좋게만 보자면 그렇지만 비난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당을 비난하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어요. 뭘 하든 무조건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미워. 제가 미워. 이래서 논리적이고 어떤 때는 논리적으로 비난하지만 때로는 비논리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충심으로 비난이 아니라 충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이 분위기는 충고조차도 다 비난으로 해석하고 비난하는 사람, 적으로 이렇게 몰아버리는 전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 과정에서도 정말 무작정 비난하는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당연히 제거하는 게 맞죠. 코드도 안 맞고 같이 일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효율이 아니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충원을 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다 내쳐지는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권력이 커졌는데 그 커진 권력 자체가 너무 한쪽으로 방향성이 쏠리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특정 국민을 위한 어떤 또 이런 국회 부자진들이 또 대거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조금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없도록 잘 좀 비난과 충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선을 좀 잘 그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물론 이제 김용주 의원님 민주당 보좌진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또 상식적으로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뭐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 패스트트랙 관련된 폭력 사태에 대한 수사가 완결되지 않아서 좋은 뜻으로 보면 만에 하나 그런 수사 과정에 연루되어 있는 강력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대상자를 굳이 보좌관으로 뽑아가지고 여러 가지 일에 말하자면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예.
또 아직까지 지금 보좌관을 뭐 여러 가지 뽑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보좌관들끼리 서로 어떤 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 이번에는 이제 말하자면 미래통합당 출신 보좌관이 일정 정도 말하자면 민주당으로 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보다 전문성이 있는 보좌관들을 활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지 너무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지나치게 비난을 많이 했거나 하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안 뽑는 게 좋죠. 예.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예시하는 것은 이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쪽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상황도 상당히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는 문제를 두고서 연일 내홍을 겪고 있는 거죠. 급기야 통합당의 이른바 청년 비대위원들이 심재철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 대해서 전원 사퇴하라라는 입장까지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비정상적인 절차와 부적절한 과정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한 개인에게 무력하게 읍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당원 전체와 미래통합당을 지지해준 수많은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다.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과 당 지도부 전원은 즉각 사퇴하라. 그리고 당 밖에서 홍준표 당선인은 뜨내기에 불과한 사람들이 당 주인을 행세한다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왜 외부에 뇌물 브로커 전력이 있는 사람을 돌려서 거기에 매달리는 모습이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안타깝대. 떠내기에 불과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당 주인 행세하면서 홍준표 복당 운동하는 거 보고 참 가관이고 기가 막힌다. 내가 이 시장에 터질 때가 떠내기들이 들어와서 터질 때가 뭘 몰아내놓고 또다시 당권을 농단하겠다? 빨리 복당하셔가지고 떠내기들이 좀 정리되거든요. 안 그러면 떠내기들하고 또 앉아 쓸데없는 논쟁을 해. 오늘 또 김용태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좀 불편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선거에서 이렇게 참패를 하고도 또 당권 자리를 두고서 이렇게 내분을 겪는 겁니까? 정신을 못 차린 겁니까? 라는 질문이, 지적이 조간신문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100번 맞는 말씀이시죠. 사실 선거에 져서 저희들 정신없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우리 지금 놓친 게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에 맞도록 하는 게 가장 사실 정도입니다. 따라서 저하고 박정아 우리 대변인 낙선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당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도록 저희가 사실 응원해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럼 정상적인 절차가 뭐냐? 당연히 원내대표, 당선인들이 모여서 원내대표를 선출하고요. 그 원내대표가 당선인 그리고 광범위하게 당원들의 뜻을 물어서 비대위 체제로 할지 아니면 전당대회 체제로 할지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순서가 바뀌어도 이런 좀 혼란이 생겼습니다.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사실상 무산된 거나 다름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조속하게 당선인들이 모여서 원내대표를 선출한 다음에 그 원내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전당대회를 8월 달에 할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갖고 새로운 지도체제를 짜서 끌고 갈지는 그렇게 결정하는 게 맞고요. 제가 들린 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선거운동 내내 우리 주민들 그리고 국민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잘잘못을 떠나서 문재인 정부 잘하는 거 잘잘못을 떠나서 미래통합당이 우리의 이렇게 불안하고 힘든 삶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질 실력과 품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실력은 대안 세력이 되느냐의 문제이고요. 품격이라는 거는 국민들께서 정말 지지했을 때 어디 가서 미래통합당 지지한다,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제가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품격은 기대하지 않겠다. 그래도 하는 말들이 상식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홍준표 전 대표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선거 막판에 언론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하기 위한 뭐 프레임이든 뭐든 간에 막말이라는 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우리 미래통합당은 정말 저 버릇은 못 고치는구나. 이런 정말 핀잔 넘어서 엄한 회초리를 맞은 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아까 지금 저 홍준표 전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 드리니까 제가 참 옮기기가 참 제 입으로 옮기기가 부끄럽습니다. 뜨내기들. 그런 말씀 홍준표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시더라도 우리 같은 당 소속의 의원들 그리고 새로 뽑히신 앞으로의 중량 정말 우리 당을 이끌어간 분들하고의 논쟁이라면 그 논쟁을 최소한 정말 품위 있게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저 사람들 정말 격렬하게 싸우는 것 같지만 최소한 국민들이 받아들이시기에 저 사람들이 그래도 선거 끝나고 나서 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무언가 바뀌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리고 저 사람들이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들 그래 되겠다. 이 정도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 카드를 두고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중진들의 생각은 김종인 비대위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라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정진석, 주호영, 권영세, 유이동, 미래통합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 중진들의 이야기도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되고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조속히 전환해 당 위기를 수습하고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기 전당대회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 앞에서 또 당권 싸움할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지원 대변인, 지금 비상 상황이긴 해요. 미래통합당은.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을 막기 위해서 일부 당 중진들이 뒤에서 무언가 무산을 시킨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해석도 있죠. 그게 결국엔 돌아가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선거대책위원장이 제시했던 40대 뭐 경제 전문가 이런 프레임이 공고화되면 당내 공고화되면 내가 설 자리가 없겠구나라는 불안감에서 시작됐다라는 해석도 있고 제가 내부 구성원으로서 참 이런 말씀드리기 굉장히 부끄럽습니다만은 저는 미래통합당이 아직도 더 바닥을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좀 더 아파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0대 국회 임기가 아마 5월 말까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5월 29일까지인데 아직도 한 달여가 남았는데 저렇게 급하게 내부 합의도 없이 무슨 김종인 비대위로 갈 것인가 아니면 8월 전당대회를 바로 할 것인가 합의도 없이 그냥 뭔가 그냥 급하게 누군가에게 짐을 던져 놓듯 하는 원내 지도부도 저는 갑갑하고요. 4월 15일 선거 결과 전국의 선거 결과 모두 나오지 않았는데도 당대표직 내려놓으신 황교안 전 대표도 답답하고요. 아직 저는 미래통합당이 좀 더 가야 될 곳이 더 바닥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우선은 듭니다. 지금 처절하게 반성하면서 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그게 방식이 어떻게 됐든 안에 문 닫고 다 모여서 당선인들 중심으로 아니면 지도부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이 그래도 쟤들이 많이 고민을 했구나 많이 아파했구나 그다음에 뭔가 해보고자 하는구나라는 마음에 들 정도로 조금이라도 이런 결과를 만들어야지 여전히 당은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여전히 당권 싸움하고 원내 대책 갖고 갈팡질팡하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여서야 현장에서 한 표 한 표 모아주셨던 당원들한테 무슨 낯으로 또다시 우리 선거해야 되고 또다시 보수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당이 잘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자, 또 이 통합당 내부에서 이번 선거를 뛰었던 두 분의 자당을 향한 또 따끔한 충원의 메시지까지 돌직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하플로 선정됐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정경 본부장이 간만에 웃었다고 해요. 미소. 두 번째는 이번에 더불어시민당의 용해인 당선인이 이른바 금배지 언박싱, 그러니까 뭔가를 새로 상품을 사면은 그 박스 포장을 뜯으면서 언박싱 한다라고 하는데 국회의원 배지를 그렇게 방송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한 지방대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참 응급실에서 유튜브 방송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정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하플 정은경 본부장인데 계속해서 웃을 일 없었던 정은경 본부장이 정말 얼마 만에 미소를 지었다라는 게 기사가 됐습니다. 뉴스가 됐습니다. 직접 살펴보시죠.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하면 안 되나요? 코로나19 걸리기 전에 수술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질병 관리하는 본부장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공부를 해야 질병관리본부에서 일할 수 있나요? 정말 고맙고 뿌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다양하다. 공부를 충실히 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보니까 김영주 의원이 간만에 정은경 본부장이 미소 지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첫 확진자가 나온 지가 100일이 이제 갓 넘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초기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제 그 힘든 과정을 뚫고, 그나마도 정은경 본부장이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하게, 투명하게 어떤 정보 전달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이제 메르스 때 배운 여러 가지 어떤, 말하자면 선험적인 학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됐겠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이르렀습니다. 네. 어린이들하고 만나는 것이 제일 어려울 거예요. 학술적인 질문과 답변하는 것보다. 그렇죠. 과거에 정세균 총리가 어떤 어린이집을 방문했는데, 예. 아저씨 이름은 왜 세균이에요? 이래서 갑자기 놀리는. 싫어해요. 예. 그런 적이 있는 것처럼. 세균은 세균이니까. 예. 이름이. 그런 것도 아주 본인도 생각지도 않는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쨌거나 친구가 말하자면 코로나19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도 있었고, 또 어떤 일들을 하면 질병관리본부장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일들도 이야기도 있어서 상당히 오랜만에 말하자면 정의용 본부장이 이제 허무탈하고 또 본인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자신은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아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큰 자부심을 느끼고 무대하는 시간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미소는 소위 우리들이 이제 엄마 미소라고 그렇죠. 표현하는 그 미소 맞죠? 그렇죠. 예, 아빠 미소, 엄마 미소. 이고 또 무엇보다도 어떤 동심과 함께 해서 오랜만에 항상 긴장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되고 매일매일 사실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속에서 어려운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아이들보다 정영무 본부장이 훨씬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참 고생도 많고 이번에 뭐예요 월급도 좀 줄어지고 오히려 줄어 정말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예, 정은경 본부장과 또 그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에게 김 의원님 말씀처럼 박수를 좀 한번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좀 긴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6일 황금 연휴 시작, 주요 관광지는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제주도는요, 연휴 기간 동안 여행객이 18만 명 방문할 것으로 했습니다. 와, 김포와 제주 구간의 비행기가 안 될 때는 10,000원짜리도 나왔었죠. 2,000원짜리도 나왔었죠. 20,000원인가요? 2,000원짜리. 이달 초에 비해서 지금 100평가량 증가했고, 그럼 지금 항공권 가격도 다시 원상복귀됐습니다. 그렇죠. 10만원 이상으로. 지금 박정환 대변인이 사실은 제주도에서 정무부지사 하셨잖아요. 제주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어왔는데, 그리고 그 중국 단체 여행객도 빠지면서 굉장히 몇 년 동안 힘들었는데, 이번 연휴 기간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관광객들 많이 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제주도 내에서는 공항과 항만을 통해서 일단 발열 검사부터 정밀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통상 37.5도의 기준치를 뒀었는데 37.3도만 돼도 정밀 검사를 할 수 있게 항만하고 공항에 전문 의료진을 배치를 해놨고, 그 다음에 그 관광지에서도 그 사회적 거리두기 하게 하면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청정지역인 제주도에서 코로나가 다시 발병하는 일이 없도록 그 온 공무원들 그다음에 그 사회단체 여러분들이 굉장히 나서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제가 볼 때는 아무리 행정당국에서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 관광객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스스로 먼저 자가격리를 찾아가는 그 시민의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은경 질병본부장을 비롯한 전문적인 우리 헌신적인 의료진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몸소 이 코로나에 대응했던 국민들한테는 아낌없는 박수 아무리 줘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각심 차원에서였을까요? 제주도의 돌하르방도 코로나19 마스크를 썼다고 합니다. 하르방도 마스크를 썼으면 우리들은 마스크 꼭 써야겠죠? 그 모습 살펴보시죠.
과방위들이 보면서 양익 수칙이 발견을 한 번 더 생각하게 그런 취지로 있습니다. 네, 이번 황금 연휴 때도 푹 마음을 쉬시되 몸은 긴장하게끔 그리고 마스크 꼭 하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핫플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의 용해인 당선인이 이른바 딴 것도 아니고 이 금배지 언박싱 방송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는 분들은 이게 무슨 홈쇼핑 상품이냐 언박싱을 하냐라는 비판적인 반응도 나왔고, 그리고 더군다나 출연자 중에 한 명이 중고나라에 10만 원을 받고 되팔라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당선인이 참 그 신박한 재테크 방법이다라고 답을 해서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논란이 됐던 방송 내용부터 직접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죠. 세계 최초 국회의원 금박지 언박싱 방송. 이것이 바로 당선증입니다. 짜잔! 국회의원 등록을 하고 금배지를 받았습니다. 네, 이것입니다, 바로. 짜잔! 하나, 둘, 셋, 넷. 따라다란따. 잃어버리면 또 주겠어. 잃어버리면 또 안 주고요. 사야 됩니다. 사야 돼요. 38,000원 정도? 자석값인가요? 알 수 없죠. 네. 38,000원에 사서 중고나라에 10만 원에 팔는 신박한 제품. 댓글에 중고나라에 10만 원에 팔아라라고 하니까 신박한 방법이다라는 얘기도 했고, 정익준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사실은 금배지의 무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국민들의 선택이다라는 의미를 두신 분도 있고, 물론 이제 젊은 당선인답게 재기발랄하게 방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배지 언박싱 그리고 중고나라에 판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은 기사로 봤을 때보다 저 방송은 지금 봤거든요. 사실 되게 불쾌하네요. 그래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배지가 핸드폰 신상품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용 의원은 이제 용 당선인은 국회의원을 너무 쉽게 얻었다. 근데 제가 쭉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쉽게 얻은 것은 뒤끝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쉽게 말하면은 아까 양정수 당선자도 이야기했지만, 양정수 당선자 이야기도 했지만, 용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국회의원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나라의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혀 인식 못하고 당선이 됐는데, 지금부터라도 그거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중에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된 긴급 브리핑이 실시되고 있어서 현장 브리핑 잠시 갔다가 다시 언박싱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해서 명백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말씀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실무 과학수사계장과 강력계장이 또 추가적인 설명하겠습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이 언박싱 방송과 기사를 보고서 이런 시청자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배지는 액세서리는 상품이 아니다. 국민으로서 상당히 불쾌하다. 배지의 무게도 모르고 자랑하며 가볍게 여기다니 너무나 실망스럽다. 준비 안 된 분이 국회의원 된 듯하다. 라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고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받고 있는 양정숙에 이어서 또 당선자 관련된 논란이 불거져서 곤혹스럽다. 용해인 당선자. 소통 목적으로 진행된 방송이다. 정치가 너무 신비화된 상황에서 친근하게 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해명을 중앙일보에 하고 있습니다. 소통 목적으로 진행된 방송이라 저렇게 하신 건 알겠어요. 근데 저런 어떤 목적을 어떻게 표현하냐가 또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회 의원이 되게 신비화되어서 그걸 좀 깨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지금 국회의원들은 좀 신비하지가 않고 더 이상 그냥 우스운 존재로 오히려 국민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런 의원들이 너무나 지금 뉴스에 나오는 사람 수만 해도 지금 제가 열 손으로 못 꼽을 만큼 많은 시대예요. 근데 저도 지금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이 정말 비례가 아니라 지역구에서 열심히 뛰고 정말 힘들게 배지를 얻었다면 과연 저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소통을 위한다 하더라도 그 소통의 방식이 저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유쾌하게 이 무거운 책임감을 같이 공유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 안에서는 지금 좀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뭘 소통하려고 했다는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이라면 어차피 4년간 국민들 돈으로 의정활동하고 그동안 그 세금으로 지금 일을 하실 분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38,000원 배지 다시 사가지고 10만 원에 파는 게 신박한 재테크다. 차라리 그렇게 농담한 친구에게 유쾌하게 정답을 알려주는 게 어땠을까. 그게 진정한 의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로 지금 사실 낙선한 후보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마음이 상대적으로 좀 안타까운데 지금이라도 저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러이래서 그랬어요. 라는 변명을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뭐 중요한 걸 놓쳤을까를 좀 아직 의원 안 되셨으니까요. 배지 막 받으신 거니까요. 달기 전에 이게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내가 이걸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용해인 당선자 당선을 진짜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제 국회의원 생활 12년을 했는데요. 국회의원 한 사람이 국민 100만 명, 아니 1000만 명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 10조가 아니라 100조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용해인 당선자가 살면서 이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권한과 이 힘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문제는 그걸 잘 쓰는 게 중요하죠. 우리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잘 쓰지 못하고 그 권한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의 지위에 대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탐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으니까요. 저 이제 배지 갖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저는 12년 동안 배지를 한 번도 달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최소한 제가 자세를 낮추는 거, 국회의원이라는 힘은 기존에 있으니까 굳이 안 달고 다녀도 다들 제가 국회의원이라는 걸 아니까요.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용해인 당선자 우리 등원하시더라도 배지 다지 마시고 정말로 낮은 자세로 대신 국회의원이 가진 권한과 힘 정확하게 사용해서 멋진 국회의원, 좋은 국회의원 되길 바랍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또 선배 국회의원으로서 네,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보지 않느냐, 국회의원 배지에 대한 무게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고 본인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이번 사태를 하면서 접할 수 있는 반성의 계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분이 지금 90년생이에요. 아우, 상당히 젊네요. 네, 그런데 이제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보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세계관이 있어요. 기존 사회에 대한 불신감이 매우 팽배거든요. 또 그런 기존의 권위에 대한 도전의식도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왜 저분들의 친구 또래들이 이 국회의원 배지에 대해서 저렇게 가벼이 여기게 되었는가. 선배 국회의원들이 반성해야 될, 기성세대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고 또 역시 지금 언론에 있어서도 이 하나하나 트집 잡기보다는 새로운 정치 지도, 정치를 출발하는 다소 모자란 분들이 있더라도 조금 더 때릴 건 때리고 격려해줄 건 격려해서 좀 더 나은 말하는 정치인들로 육성되고 길러지도록 좀 잘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절대 그걸 중고나라에 파시지는 마시기를 또 권유드립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하플인데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를 찍어서 유튜브 방송을 한 의사가 논란입니다. 지방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A씨가 본인 유튜브 채널에 응급실 브이로그 영상을 올린 건데 예컨대 외상 환자의 심폐소생술이라는 영상도 올렸어요. 교통사고 후 의식 없는 남성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그 긴박한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다는 거죠. 모자이크 처리에도 환자 상체 등이 노출됐고 사망 선고 장면도 그대로 뒀다라는 겁니다. 응급의학과 B 교수는 응급실 실제 상황을 유튜브로 찍어 올렸다는 건 듣도 보도 못했다. 의료진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거다. A씨의 해명은 영상에 나온 환자들에게 죄송하다. 응급실 분위기나 응급의학과의 특성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려는 목적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해당 병원 측은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A씨의 진료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해당 영상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 중에 본인이 뭔가 이어받았단 말이에요. 그 긴박한 상황에서 처치를. 근데 그 과정에서 카메라를 놓는 장면이 보였다는 거죠. 일단은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가들한테는 뭐가 있냐면요. 환자나 클라이언트의 아주 은밀한 사생활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변호사법도 그렇고 의료법도 그렇고 그렇게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위반했을 때에는 징역까지 살 수 있도록 벌칙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근데 저 의사가 왜 저런 것을 올렸겠습니까? 이게 유튜브 같은 것들 통해 가지고 설마 뭐 유튜브로 돈 벌 생각까지야 없었겠지만 자기가 좀 이렇게 드러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기본적으로 그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피해를 받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 환자 본인이나 아니면 유족 같은 경우에 얼마나 그게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의사, 그 교수는 의사로서의 아주 기본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같은 데에서 굉장히 특히 더 그 교육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 영상이 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가 제가 조금 전에 의료법 찾아봤는데 진단서 같은 거는 이제 누설하면 빼도 박도 못하게 형사처벌 받거든요. 근데 영상 같은 부분은 조금 애매한데 지금 사회가 바뀌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은 진단서 유출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속보 2가지 전해드립니다. 이천 화재로 사망자 38명이 발생했는데 29명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속보고요. 그리고 창고 공사업체 책임자 15명에게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뉴스 속보도 더불어서 전해드립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2~3알로에서는요, 오늘 모처럼 돌아온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대변인과 또 돌직구쇼 좌장, 김영지 의원 두 분 모시고 국회의원 배지 언백싱 사건을 필두로 한 조마조마 초선 의원들 어떡하나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2~3알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풍성한 뉴스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